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김보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두 알을 키우면서 보험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서민경 전문가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처럼 시원하게 오늘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이는 모습보다 숨어있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성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많은 부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보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나 2050년에 고갈된다는 이야기 혹은 90년생은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뉴스에서 워낙 많이 좀 다루었다 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연금을 받지 못할까 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못 받을 수 음. 있는 확률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앵커님 혹시 최근에 졸업하셨던 아니면 다녔던 초등학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가본 적은 따로 없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나왔던 모교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초등학교가 인구가 좀 적었어요. 근데 30명씩 한 6반 정도 있었는데 지금 방문해 보니 15명씩 한 학년에 2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 거의 6분의 1 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70년대에는 4명을 넘게 나왔습니다. 4.53명 정도 나왔고 80년대 들어서면서 두 명이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장 가까이에 보면 0.78명으로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70년대와 비교해 보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다음 표는 고령 인구인데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24년 한국은 19.2%, 그리고 2025년부터 20% 이상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뉴스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앵커님,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뭐 65세에 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있으면 좀 적정할까요? 아니면 내가 받던 급여에서 몇 프로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때면 사실 지금처럼 돈을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서 지금 받는 거에 40~50%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 40년 뒤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200~3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은 네. 맞고 어느 정도는 맞고요. 네.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직장 생활 대비했을 때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지금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은퇴하고 나서는 21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30%를 교통비나 점심 식사 비용, 이제 사회생활하는 비용으로 이제 나머지 30%를 잡은 건데요. 이처럼 생애 평균 소득을 연금 수령액으로 대체하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은퇴 자금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70%를 준비해 두시면 은퇴하시는 게 크게 겁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그래프는 1988년에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됐어요. 국민연금에서 70%를 다 감당하고 이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설수록 보면 액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28년 보시면 소득 대체율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7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30%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지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은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연금에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개인연금, 아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이제 나라에서 대체하는 연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혹시 여기 전문가분들하고 에코님 잘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직연금은 없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그냥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설계사님들도 다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개인연금을 잘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IRP라도 꼭 가입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금보험이라도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은 이제 예전에 퇴직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퇴직할 때 한 번에 그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401k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좀 따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401k 퇴직연금 제도 덕분에 미국은 백만장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꺼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6개월 이내에 요양을 필요하는 본인 포함해서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생애 최초의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파산이나 회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로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두 가지인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퇴직할 때 평균 급여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DC형은 이제 12분의 1로 해서 매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가 1년에 퇴직금을 300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평균 뭐 한 30년 한다고 가정하죠. 길게 봐야 되니까 저희는 30년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퇴직연금 계좌에 9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일 때, 5%일 때, 10%일 때 전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그쵸. 아까 소득 대체율이 30%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개인연금을 10% 준비할지 30% 준비해야 될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의 의존 비중이 조금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으로는 20%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연금으로 사실 50%는 준비하셔야 적정하겠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사실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국민 누구나 그 10% 이상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네. 대상 조사가 있는데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했을 때 277만 원, 그리고 최소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 기준은 적정 생활비 177만 원, 최소는 125만 원 정도 되고요. 합계 평균으로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65세 은퇴하고 90세까지 25년간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꽤 크죠. 네. 지금도 현금 가치로 따졌을 때 6억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40%를 이제 책임진다고 했으니 2억 4천. 그리고 퇴직연금 아까 9천만 원이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뭐 DC냐 DB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금액이 한 2억 조금 넘게 있는데요. 그쵸.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근로기간 뭐 동일하게 30년 동안 5%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물가 상승률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2024년에는 조금 더 많이 올라서 2.7%라고 올랐는데 저희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2.5%로 가정하겠습니다. 연평균 2.5%로 계산해서 30년을 계산해 보면 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30년 뒤에 아시겠죠? 2,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으로 6억이면 3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5% 이상 수익률을 꼭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2.5% 절반이다. 이제 은행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90만 원 이상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연금을 준비할 때 길게 내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많이 올리든지. 근데 수익률을 또 너무 많이 올리자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5세라고 한다면 은퇴 나이, 내가 연금 수령하는 나이를 65세로 게시하시면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자마자 또 바로 준비하시면 한 10년 정도는 세이브 되기 때문에 시간에 복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연금 3층 구조,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저희가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렇지만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은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변액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정해진 대로 주는 게 있고요. 수익률에 따라서 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주는 것이 일반 개인연금이고 수익률에 따라서 주는 것을 변액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액은 액수가 변한다는 뜻에서 변액이라는 뜻이고요. 증권사에서 수익률을 가입하게 되면 펀드가 되는 거고 보험사에서 수익률을 가입하고자 하면 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선택하셔야 그나마 내가 매달 내는 액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개인연금이 필수가 된 그런 시대 같은데 수익률을 선택을 해야 그나마 모으는 액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수익률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금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연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위험하게 하기에는 요즘에 주식으로 조금 슬픈 네. 사연이 있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연금보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익률만 따지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일정 비율을 보험사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수익률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 고점일 경우에 그 고점을 가지고 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변액 개인연금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노후를 전부 다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연금 가입하실 때, 연금 가지고 계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도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수익률을 높이자.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집니다. 그래서 2.5%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것으로 꼭 높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개인연금은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위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맞는 변액 개인연금 준비하셔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보아 전문가님과 함께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서민경 전문가님 그리고 김성준 전문가님께서 같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픈 사람들은 서울로 병원에 간다? 맞아요. 그런 뜻일까요? 지금 제가 제주에서 거주한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서 그런 걱정을 안 했었어요. 그냥 아프면 당연히 큰 병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제주에 갔더니 제주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아프신 분들은 다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서울 또는 부산.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병원을 가 그러면 우선은 비행기표 우선 들 것이고, 그쵸. 근데 병원 예약하고 나서 가면 그곳에서 숙박비가 또 들 것이고, 그래서 아프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이 아프더라도 큰 병원 먼저 찾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참 다들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아프면 서울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확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큰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처럼 뭔가 암의 발병이 됐다던가 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큰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암에 좀 걸리시는 분들, 발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네. 남녀노소 암 하면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내 주변에 많이 발병을 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분들은 5명 중에 2명, 여자분들은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통계치도 사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셋이 이렇게 앉아갖고 야,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암 걸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저희도 지금 4명 중에 1명은 그쵸. 걸릴 수 있는. 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네. 거죠. 그래서 저희 하시는 저희 전문가님들께 그 얘기해요. 언젠가는 네. 곧 얼마 안 남았어. 너 무슨 암 걸렸니? 나 이 암 걸렸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이제는 암이 걸렸을 때 불치병이라는 생각 잘 안 드시죠. 맞아요. 네, 그만큼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93년도, 5년도 요 초반만 해도 이 완치율이 40% 정도 정말 반 이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안 걸리면 불치병이야. 이런 죽는다.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최근 20년대 초반만 해도 70% 지금은 거의 80%를 육박하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암이 걸려도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면은 살 수도 있는 일이 이제는 정말 발생이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좋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에 발병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의료기술이 좋아지다 보면 우리가 치료비도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치료비는 맞아요. 얼마나 들까요? 치료비, 요거 어떤 암에 걸리셨느냐에 따라서 사실 치료비는 천차만별인 건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 말쯤 제가 이제 만나는 그 고객님 중에 폐암이 걸리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 사실 전체적인 치료 비용보다 이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뭐 표적항암 같은 정말 실비 청구 안 되는 네, 애들 있어요. 비급여 친구들. 맞아요. 비급여 치료 받으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한 번 치료 받는데 치료 때마다 500만 원씩 내는데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치료 비용이 이제는 사실 무섭게 다가오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보통 암 걸리시면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큰 병원.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항암 치료가 입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원할 때 항암 치료를 통원하면서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실비가 있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통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있어요. 20에서 25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한 번 내가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500만 원씩 나온대요. 네. 그러면 굉장히 사실 무섭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암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사실 치료가 잘 되면 완치가 되긴 하지만 그 치료 비용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료비가 암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못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매회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무섭지만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 사실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또 소득 단절도 발생을 하겠죠. 맞아요. 소득 단절 되시면 사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생활비 이것까지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이라는 게 이제는 뭐 완치 판정 많이 되시지만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비용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좀 저도 사실 각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좀 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치료비가 요즘에는 또 비급여로 하는 치료가 많다 보니까 또 암보험이 정말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항암 치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은 네. 암 진단을 딱 받았는데 머리가 막 다 빠지는 부작용 나는 보통 이런 항암 치료 많이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잠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치료가 돼라는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이거는 너무 답이 정해져 그쵸?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누워있으면 치료가 되는 그런 걸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에는 암 치료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꿈의 치료라고 하는 사실 중입자 치료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한다라고 해서 그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입자 치료는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그러면 중입자 치료로 또 암이 완치되신 분도 계실까요?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작년 23년 9월에 연세암병원에서 그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께서 이 암 조직을 그 중입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12회, 한 달에 12번의 중입자 치료를 받으셨는데 전부 다 제거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대신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치료 비용이 회당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4,800만 원. 맞아요. 하지만 또 암이 다 완치되셨으니까 사실 희소식이긴 하지만 비용이 네. 너무 무섭죠. 그쵸. 네, 이렇게 사실 이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전립선 암은 이 중입자 치료로 90% 정도는 완치된다고 하고요. 그 초기 폐암의 경우나 육종암 경우에도 90%, 뭐 적게는 6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생존율이 극히 좀 낮은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2년 이내 생존율이 무려 60%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수술이 가능하신 췌장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50%를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비용이에요. 네. 금전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크죠. 그리고 뭐 비급여 전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를 사실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렇게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꿈의 치료라고 불릴만 맞아요. 합니다. 다만 이 금액도 약간 꿈 같은 그런 금액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김성준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서민경 이제 전문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중입자 치료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이고 건강보험료 이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이제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근데 뭐 그런 치료비 부담도 있지만은 근데 그 이게 치료가 보시면은 이제 그 1세대 그 화학 항암제 치료, 그다음에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치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입자 치료가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일반 그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그 2~3배 그런 치료 효과가 더 높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까 서민경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꿈의 치료라고 이제 할 정도로 좀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용적인 부담이 좀 생기면서도 내가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완치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이거를 많이들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제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저희 그 보험의 상품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치료 그 항암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에 요 중입자 치료도 같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험을 준비할 때 암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암 진단비 자체가 많이 이제 비용이 다 비싸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런 그 항암 방사선 치료 요런 부분들은 좀 담보 자체가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그 꿈의 치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치료를 할 때 좀 의료비 걱정은 좀 안 하면서 치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입자 치료를 금액적으로 보장을 받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암보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내가 나중에 암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암보험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비와 치료비를 더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진단비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표를 좀 보시면 그 암에 따라서 치료비가 이제 각각이 좀 다 틀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발생률이 좀 높은 게 이제 간암, 췌장암.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들도 거의 한 6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치료 비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치료비에 해당되는 비용만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암에 이제 걸렸다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이제 그쵸. 있고요. 또 이 치료가 뭐 그 나라에선 건강보험료 적용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비급여 좀 고가의 치료로 또 들어가는 비용 따로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진단비와 여러 가지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뭐 이제 암 진단비는 비용이 좀 비싸지만은 뭐 요즘에 이제 항암 치료, 그런 표적 항암 치료비, 뭐 중입자 치료비, 그 여러 가지 이제 치료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 이런 특약들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는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 치면은 뭐 어떻게 그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암 종류별로 치료비가 조금씩은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치료비 특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단 남녀별로 또 걸리는 암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했을 때 보험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암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사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유사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암은 그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뭐 갑상선암, 이런 부분이 치료병이 좀 덜 발생되는 이런 유사암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암으로 무슨 암이 나오든 다 일반암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 몇몇 회사, 보험 회사마다 그 일반암에 그 남녀 생식기암이 있습니다. 남녀 생식기암, 그 부분을 일반암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류됨에 따라서 좀 보험금 지급을 별도로 좀 그 차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갖고 내가 그 유사암 말고 일반암, 무슨 암이 발생되더라도 뭐 이 암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암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에는 보험회사에서 나눠놓은 보장 범위가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요즘에는 암을 입원 치료보다 통원 치료도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김성준 전문가님. 뭐 상당히 좀 네. 많죠. 뭐 저희 나라에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암이 발병이 됐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상급병원으로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뭐 서울 경기 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뭐 교통비, 그다음에 숙박비,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표를 보시면 그 암 환자의 그 보면은 이제 입원하는 횟수보다 통원하는 횟수가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통원을 하게 되면은 아까 서민경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좀 내가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보험에는 또 통원 치료비, 상급병원 통원 치료비라는 그런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한다 하면은 그런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통원 치료비 특약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암보험을 준비를 할 때 당연히 건강하면 좋겠지만 보험을 준비하자마자 사실 암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럴 때도 바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암보험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말 그대로 면책, 그 기간 안에 암이 걸리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는 게 이제 면책기간이고요. 감액기간은 그 기간 안에 암이 걸리면 감액, 네가 갖고 있는 진단비에서 50%만 줄게, 이게 감액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균의 암보험들은 90일의 면책 기간을 갖고 있고요. 1년 미만의 50% 지급이라는 감액 기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암보험이 기존에 있는데 내가 암보험을 더 보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보다는 없는 암보험을 준비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보험사에서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상품들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좀 내가 건강검진 받을 거야. 근데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내일 당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일주일 뒤에 혹시라도 진단을 받을 시에 저 실제로 있었거든요. 오, 정말요? 나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을 거야. 네. 하셔서 바로 보장되는 상품을 진짜 실제로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2주 만에 정말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머. 그분은 그거 정말 첨부해서 받으셨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요즘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 아셔서 아셔야 사실 준비가 가능해요. 맞아요. 모르면은 그냥 남들이 아는 그냥 저렴하고 무조건 싼 거, 감액기간 있건 없건 그냥 싼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걸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표준체라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병재 상품이라고 하죠. 간편보험 안에도 바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들이 많았지만 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건강검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상품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준비를 하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엔 정말 보험사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까 생존율 많이 완치율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대신 전이나 재발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암 인자가 몸 안에 들어와서 네. 내가 치료를 해서 완치를 판정을 받았는데 10년 이내에 전이나 재발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를 내가 갖고 있어도 자, 진단비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받으면 사실 담보가 사라지거든요.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암보험을 이 보험사에서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암을 여러 번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궁암이 걸렸어. 근데 전이가 됐는데 전이가 된 상태로 유방 쪽이나 뭐 옆쪽 폐암이 만약에 자궁에서 폐암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됐어. 이렇게 한 번에 발병이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원발암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만 보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나온 신통합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담보를 이 뭔가 자궁암에서 지급이 되고요. 전이가 된 폐암으로 또 지급이 되는 보험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이왕 준비할 거면 남들 한 번 받을 때 저 2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왕이면 요즘에 이런 좀 신담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비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또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요즘에는 암에 걸린 이후에 다시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생각보다 전이암으로 진단받으신 분 되게 많으세요. 특히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으로 한번 발병이 되신 분들은 이 전이나 재발암으로
다시 발병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요? 자,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 라고 마음을 이렇게 놓이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전이나 재발됐을 때 뭔가 내가 다른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회암보다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 전이암이나 재발암까지 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사실 20, 30대 분들도 암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저가 한 6년 전인가 자궁 근종 수술 받느라 산부인과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병실 안에 4분 계셨거든요. 네. 그중에 3분이 암이셨어요. 근데 저 빼고였어요. 네. 그래서 제 병은 정말 병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죠. 네, 정말 그때 저는 너무 힘들게 있었는데 이 3분을 보고 아, 그나마 이 정도여서 다행이다라는 또 위안도 얻긴 했지만 이 3분이 연령대가 다 20대, 30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좀 친해져서 나오긴 했는데 네. 아, 그만큼 암이 이제는 노인성, 뭔가 내가 나이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도 걸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식생활이 또 워낙 서구화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오늘 너무너무 심하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미세먼지나 이런 또 환경 때문에 더 암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이 진단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20, 30대 분들도 이제는 내 암보험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내 암진단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내 보험 안에 진짜 보험은 내 60대, 70대까지 다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암진단비도 있고 이왕이면 전이나 재발도 가능하고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암통암비, 뭐 항암에 관련된 치료비 잘 들어져 있는지 전문가 쪽에서 꼭 한 번은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암은 20, 30대 분들한테도 가까워진 그런 질병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암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오늘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성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 앵커님 지금까지 네. 좀 병원에 혹시 입원을 하신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다행히도 큰 병 없이 좀 자잘자잘한 잔병 치레만 하면서 좀 자라와가지고 아직까지 입원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시청자님도 이제 보시면은 저도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78이세요. 네. 이제 최근에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인 저도 그렇고 다른 형제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간호를 저희 자식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긴 하지만은 24시간을 다 간호를 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힘들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이제 어머님은 간병인 보험을 좀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간병인을 씀으로써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다시 돌려받는 그런 간병인을 또 해서 병원비에 최대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좀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런 나이들이 이제 연세 들면서 병원에 또 입원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쵸. 그럼에 따라서 간병인을 또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또 못하신 부분들은 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들 이제 그 부담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또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 해갖고 간병 파산 이제는 현실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쵸. 그 전에 저희도 그 작은 아버님이 그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이제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런 그 간병비 이런 부분 병원비 자체도 그렇고 간병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네.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기사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병원비 그리고 간병비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뭐 어머님 입원하셨을 때 간병비로 거의 한 350, 4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한 달 네. 입원비로.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비용을 또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있더라도 24시간 간병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간병인을 쓰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전문가님께서도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간병인을 쓰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기준으로 간병인을 이제 쓰게 되면은 네. 24시간 기준으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뭐 단기 입원일 수도 있고 장기 입원일 수도 있고 더 몇 달 동안 이제 장기 입원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거를 부담하는 거는 가족분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뭐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나이를 떠나서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갈수록 이런 그런 간병비 부담을 많이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하루에 12만 원 정도 간병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간병비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끼느냐를 살펴봤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간병인 보험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간병인 보험에는 간병인 일당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간병인 지원이라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병인 일당은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내가 쓰고요. 그 쓴 비용을 다시 보험사로 청구해서 돌려받는 그런 간병인 일당이라는 그 담보가 있고 간병인 지원은 내가 이제 간병인을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 간병인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그 간병인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은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그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간병인이 이제 많이 도와주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이런 보험을 좀 적용을 했다 하면은 간병인 일당이나 지원을 통해서 내가 간병인을 쓰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좋아 보이기는 한데 저는 사용 일당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나중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 지금은 12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입한 담보가 12만 원짜리면 12만 원밖에 받지 못할 텐데 그럴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네.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지금 현재 이제 보험 상품 중에 간병인 그 지원이나 일당으로 나오는 부분이 15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병인을 이제 내가 이제 했을 때 이제 10년이든 20년 됐을 때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15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되지는 안 않는다는 되죠.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부분이 그 체증형이라는 그런 담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담보마다 조금씩 그 보험 회사의 상품마다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내가 지금 15만 원 준비를 했다 치면은 5년마다 0.5%씩 체증이 되는 그런 뭐 담보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일반형이 있고 체증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형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지금 처음에 설정을 15만 원 설정을 했다 하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15만 원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체증형은 말 그대로 내가 15만 원 준비했다면 그 5년마다 0.5%씩 체증해서 나중에 기간이 더 지나면은 그거의 2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체증형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요즘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요즘에 그 뉴스에서 보시면 뭐 병원에서 이런 간병 비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나라에서 이제 복지 그런 혜택으로 복지부에서 많은 그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간호간병 서비스는 내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일반 병실이 있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병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실은 내가 일반 병실 비용을 내면 되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병실은 좀 병원비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되고 실비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에 모든 환자가 그거를 다 이용을 할 수는 없어요. 뭐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중증 환자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간호간병, 간호사나 거기 통합 간병인을 통해서 중증 환자가 그 모든 케어를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지금 간호간병 그런 통합 서비스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복지 혜택으로 다 혜택을 받지 않겠냐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또 간병비가 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적으로 간병인을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일당, 지원 일당 이런 담보들과 그리고 또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잘 준비를 하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뭐 중증 환자분들은 조금 이용하시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네. 말 그대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 혜택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간병인 그런 보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이런 간병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만약 통합 간호 간병 그런 그 병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은 이런 부분도 내가 좀 적은 비용으로 이런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이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은 이런 통합 간호 간병 그런 서비스에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간병인 일당, 지원 일당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간병보험에서 종류가 간병인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었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떤 걸로 준비를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연세가 좀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네. 좀 틀리긴 합니다. 전문가님 나이에서는요? 뭐 저 같은 나이 때는 네. 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간병인 일당은 말 그대로 지금 뭐 비갱신형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적인 게 아무래도 15만 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쵸.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보완이 나온 게 아까 그래서 체증형이라는 부분들이 보험료 조금 더 내더라도 네. 체증형이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다. 근데 간병인 지원은 말 그대로 내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도 내가 그때 인건비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사람을 지원받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간병인 그 뭐 일당 금액이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쵸. 부담해야 될 건 없는 거죠. 근데 단점은 갱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갱신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은 뭐 인건비에 따라서 이제 그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갱신 부분이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간병인 지원도 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충분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받고 인상이 되더라도 그때 맞춰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보험 종류가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